안녕하십니까. 지속가능전략연구본부 본부장 안소은입니다. 바쁘신 와중에 현장에서 그리고 온라인으로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KI 지속가능전략연구본부는 환경경지실, 사회환경연구실, 자원순환연구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사회환경연구실과 자원순환연구실의 대표 과제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세션에 주어진 시간이 60분입니다. 발표 2분, 토론자 4분이 지금 준비하고 계셔서 발표자께서는 그 주어진 시간을 꼭 좀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발표 김도균 박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김도균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하게 될 주제는요, 피해자 삶의 복원을 위한 환경오염 피해 사회 모델이라고 하는 과제 내용입니다. 제가 이제 한 10여 년 정도 현장 환경오염 피해 지역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그게 이제 느꼈던 3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환경오염 피해가 상대적으로 과학적 지식, 그리고 경제적, 정치적 자원동원 능력이 취약한 지역에서 주로 발생한다는 겁니다. 바꿔서 이야기하면 위험 혹은 피해가 불평등하게 분배되고 있다는 사실을 현장에서 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환경오염 피해라고 하는 것이 생물리적 환경이라든가 신체적 건강 영역을 넘어서 인간의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오염 피해 이후의 복구 과정이라고 하는 게 다양한 행위자들이 참여하는 매우 역동적인 정치적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3가지 이제 중요한 점들을 관찰하면서 제가 느꼈던 게, 그러면 이런 환경 오염 피해의 다양한 양상과 복구 과정을 어떻게 우리가 이제 분석하고 연구할 것인가, 그리고 관련된 정책 입안을 할 때 어떤 부분을 주의해서 보아야 할지에 대한 종합적인 관점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맥락 속에서 이 과제를 제안하고 수행하게 되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에 이제 크고 작은 환경 유해 시설이 입주해 있는데요. 이런 환경 유해 시설이 입주한 우리 사회 곳곳에서는 크고 작은 환경 오염 문제가 발생하고, 이러한 환경 오염, 다양한 형태의 환경 오염 공동체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염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환경 오염에 영향을 받는 경계 내 위치한 거주 지역을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런 오염 공동체는 지역사회 주요한 환경 갈등의 사례일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삶의 가능성과 또 삶의 질을 제약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제 정부라든가 사회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측면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염 공동체가 인구가 적고 고령화율이 높은 지역에 좀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들은 오염 문제를 어떤 정치 사회적 쟁점으로 만들 수 있는 물적, 인적, 지적 자원의 동원 능력이 좀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망이라든가 집단적인 발병이라든가 치명적 수준의 독성 오염 또는 현장 생활상의 침해, 집단 이주를 해야만 하는 어떤 극단적인 상황이 되어서야 사회 문제로 부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오염 공동체가 대외적으로 알려질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재산 가치 하락이라든가 경제적 이해관계 충돌, 지역 이미지 훼손에 의해서 그 오염 공동체를 둘러싸고 있는 더 큰 지역사회로부터 고립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이런 오염 공동체가 경험하는 다양한 오염 피해 양상과 복구 과정을 좀 분석해 볼 수 있는, 그리고 환경 복원을 넘어서 이 오염 피해자들의 삶의 복구로까지 확장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하고 정책을 제안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국내의 다양한 선행 연구라든가 이론들을 좀 검토를 했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사회영향 평가라든가 일본의 미나마타병 연구에서 환경사회학자들이 개발한 피해 사회구조론이라든가, 그다음에 재난보건력이라든가 기술재난, 그다음에 우리 국내에서 사회학이나 인류학 분야를 중심으로 이런 경험적 연구들이 다소 수행된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우리 사회 현실에 좀 적합한 평가 모델을 좀 개발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개발된 모델을 가지고 실제 사례에 적용하는 연구를 좀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 선행 연구를 쭉 검토했더니 이제 그 연구들이 가지고 있는 주요한 관점들이 하나 존재했습니다. 그 관점은 뭐냐면 피해자의 의견을 존중하는 피해자 중심주의적 관점을 취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연구 방법에 있어서도 피해자들이 자신들의 감정이라든가 상태를 잘 전달할 수 있는 어떤 심층 면접이라든가 참여 관찰과 같은 질적 연구 방법이 광범위하게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이제 건강영향조사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국내 오염 공동체 현황을 지도로 좀 그려본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오염 피해 평가의 변수를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크게 경제, 사회, 건강, 생명 영역 이렇게 4개로 대분류를 하고 구체적인 평가 항목은 28개 정도로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제안된 구체적인 평가 항목들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복구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한다고 했었지 않습니까? 그 이해관계자들을 분석할 수 있는 이해관계자들의 상호작용도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국가기관에서는 어떻게 대응하는지, 그 다음에 기업에서는 어떻게 대응하는지, 여기서 이제 기업이 중요한 행위자로 들어간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실제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산업자본주의 사회에서의 환경 오염의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는 기업의 경제활동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도 아주 중요한 행위자로 편입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시민사회 내에서 오염 피해자, 즉 피해 주민이라든가 NGO라든가 언론 보도의 양상이라든가 그 다음에 전문가의 참여라든가 뭐 자원봉사의 참여 뭐 이런 것들도 중요한 변수로 설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우리가 피해자 삶의 복원을 위한 환경오염 피해를 평가할 때 있어서 평가의 원칙이 무엇이냐라는 것들을 제가 한 6가지 정도로 제안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환경오염의 사회 영향을 받는 피해자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피해자 중심주의적 관점을 취해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피해자의 삶의 복구 및 적응을 위한 실천적 대안 제시까지로 확장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이게 숫자로 환원할 수 없는 질적인 피해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피해들도 충분히 고려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이제 평가의 변수 또는 평가의 원칙들을 설정한 이후에 실제로 그러면 이게 현실에 적용했을 때 어떤 유용성을 지니고 있을지를 분석하기 위해서 익산장전마을 사례에다가 적용을 했습니다. 뭐 익산장전마을 사례는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만 하여튼 한 26분 정도가 암으로 지금 현재 암으로 지금 암에 걸린 상태이거나 또 돌아가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꽤 유명한 사례 중에 하나인데요. 이 익산 장전마을 사례에다가 제가 개발한 사회의 모델을 한번 적용시켜 본 겁니다. 그래서 익산 장전마을 같은 경우는 이제 금강동산으로부터 이제 발생한 이제 오염 물질에 의해서 피해를 입은 지역입니다. 익산 장전마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저희 KI 유튜브 채널을 보시면 다큐멘터리 형태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 다큐멘터리를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 익산 장전마을에서 어떤 오염 피해 양상들이 나타났냐? 가장 중요했던 것은 이제 건강 영역에서 나타납니다. 현재 암 투병인 사람이 한 11분 정도 되고 각종 암으로 사망한 분이 한 15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주로 건강 영역, 그다음에 생명 영역에서 주로 이제 큰 피해가 나타났고 이 건강 영역과 생명 영역에서 파생된 다양한 사회적 피해들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렇게 제시를 했고요. 익산 장전마을 사례가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비특이성 질환인 암과 환경 오염 물질 사이에 역학적 인과관계가 최초로 인정된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이제 그렇게 인정될 수 있게 어떻게 보면 다른 환경 오염 피해에 비해서 이렇게 전향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장전마을 민간협의체라고 하는 게 거버넌스 조직이죠. 이 민간협의체라는 조직이 원활하게 작동했고 이 조직이 피해자의 관점에서 이 활동을 좀 지원했던 게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민간 거버넌스에서는 익산시뿐만 아니라 그 익산시에서 오랫동안 활동했던 NGO들이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었고요. 특히 이제 이런 환경오염 피해 분들이 가장 취약한 부분들이 사실은 전문성입니다. 전문성인데 그런 전문성들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전문가들이 특히 이제 익산 주변, 익산에 있는 원광대학교라든가 주변에 있는 다른 대학의 전문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문성이 약한 주민들을 대변하는 일종의 대항 전문가 그룹을 형성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민간협의체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활동을 했고 그런 것들이 좀 전향적인 결과를 가져오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미쳤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한 사회 모델 그리고 익산의 장전마을을 적용시켜 봤을 때 특히 이제 환경오염 피해를 복원하기 있어서는 이 협력적 거버넌스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가 아주 핵심적인 사안 중에 하나입니다. 즉 오염 피해자의 삶의 복원을 위한 거버넌스는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일종의 사회적 조정기구로서의 위상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계적 중립이 아니라는 거죠. 특히 이런 거버넌스 조직을 만들려고 해도 피해자들이 참여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유는 자기들이 가지고 동원할 수 있는 어떤 지적, 정치적, 사회적 자원들이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여차하면 자기들이 이제 들러리만 선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 익산 장전마을 거버넌스 같은 경우는 그런 피해자들이 가지고 있는 취약한 권력 자원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거버넌스 행위 참여자들이 설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취약한 권력 자원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거버넌스에 참여 행위자들이 보완됐던 게 사실은 전향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진행 과정이 상당히 공정하고 개방적으로 진행된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한 의사결정이 밀실거리가 아닌 공적인 협상물의 산물로서 주민들에게 받아들여질 때 높은 신뢰성을 획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시간을 잘 맞추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익산 장전마을 사례를 가지고서 환경오염 피해에 대응할 수 있는 사회 모델에 대해서 소개해 주셨습니다. 다음 두 번째 발표는 저희 조지혜 박사님께서 준비하셨습니다. 박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KI 자원순환연구실 조지혜입니다. 저는 작년 이제 6개월 동안 수시과제로 수행한 순환경제를 위한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정책 로드맵 연구 중에서 핵심되는 그런 내용 위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존에 대량의 천연자원을 채취를 해서 제품이 생산이 되고 소비되어 결국 폐기되는 이러한 선형경제 구조화에서는 이런 천연자원의 사용이 급증하고 그리고 결국 폐기물로 다량 배출됨에 따라서 다양한 환경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순환경제는 이러한 선형경제에 대비되는 그런 개념으로서 지금 폐기물이 발생되기 전 이 제품 생산과 소비 단계에서부터 자원 소비와 그리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고 이런 재사용과 재제조를 통해서 제품의 수명을 최대한 지속시키는 그런 경제 시스템입니다. 또한 이런 물질 재활용으로부터 생산한 그런 재생 자원을 다시 제품 생산 단계에 재투입을 함으로써 이런 결과적으로는 이런 천연 자원에 대한 그런 의존도를 낮추고 이런 폐기물로 인한 그런 소각이라든지 매립을 줄여 나감으로써 그런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도 기여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폐기물 부문에서는 매립과 소각이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 이런 온실가스 배출량이 계속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2030년 그리고 더 나아가서 2050년 넷제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런 보다 적극적인 그런 감축 노력이 지금 필요한 상황인데요. 지금 보시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런 온실가스 배출량의 한 45% 가량이 이런 제품 생산 소비와 관련되어 있는 만큼
이런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그런 에너지 전환 못지않게 이런 자원 이용의 효율성과 순환성을 강조하는 순환 경제로의 전환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순환 경제는 이런 재사용이나 재활용 용이성을 고려한 친환경 제품과 같은 그런 생산 단계에서부터 그리고 소비, 그리고 폐기물 관리, 그리고 재생 원료 활용, 그러니까 전주기적인 그런 관점에서 각 단계별 서로 이제 연계가 잘 될 수 있도록 자원을 선순환시키는 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그림에서처럼 이제 순환 경제로 전환해 나가기 위해서는 이제 지금까지는 이런 이미 발생된 폐기물 사후 관리 측면에서 이런 물질 재활용이라든지 에너지 회수를 늘리기 위한 그런 쪽으로 이제 정책에 방점을 두었다면 앞으로는 이에 못지않게 이런 그 앞단에서부터 그러니까 생산과 소비 영역에서부터 이런 자원 소비를 줄여 나가고 이용 자원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이런 재생 원료가 그러니까 재생 원료에 대한 그런 시장 창출을 통해서 이런 생산 단계에 재투입되는 그럼으로써 이게 자원이 계속 선순환되는 그런 구조로 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그런 제도뿐만 아니라 기술 개발이라든지 그리고 녹색금융과 같은 재정 투자 그리고 그린 인프라 그리고 표준 지침 그리고 특히 산업계와 그런 소비자의 그런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그 인센티브와 같이 다양한 그런 지원 수단들이 같이 어우러져서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이런 전후방 산업 간의 그런 연계와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새로운 그런 비즈니스 모델 창출 등을 통해서 이런 관련 녹색 산업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하면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고요. 이와 동시에 이런 천연 자원에 대한 대책 그리고 매립과 이런 소각을 줄여 나감으로써 탄소 중립 이행에도 기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자원 전중의적인 측면에서 이런 정과정 관리가 필요한데요. 무엇보다도 이런 감량적인 그런 측면 그리고 이런 석유 기반의 그런 또는 천연 자원의 그런 대체 측면 그리고 이런 친환경적으로 이제 설계되는 그런 제품 생산 단계 이런 부분들이 매우 중요하고요. 이렇게 설계된 그런 제품들이 결국은 이런 친환경 소비와도 이제 연계될 수 있도록 그런 제도적인 그런 장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나온 그런 폐기물에 대해서도 재사용이라는 재제조를 통해서 그 수명을 최대한 좀 연장시키는 방식으로 가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발생된 그런 폐기물에 대해서는 분리배출 그리고 이런 관련 시설의 현대화를 통해서 물질 재활용 쪽으로 촉진을 하되 그런 부분이 어려운 경우에 있어서는 그런 에너지 회수 부분에 대해서 최대화시킴으로써 이제 자원화를 촉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물질 재활용에서 나온 그런 재생 원료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이런 제조 단계에 투입될 수 있도록 이런 선순환 구조 필요하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행 확산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이 이제 다양한 그런 요소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가 순환 경제로 가는 그런 전환되는 그런 과정에서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를 이제 모니터링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지표와 관련된 그런 다음과 같은 그런 프레임워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특히 이런 자원 집약적이면서도 이런 순환 경제에 영향력이 큰 그런 분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보급이 급증함에 따라서 이런 전기차 동력원에 사용되는 이런 배터리의 그런 공급, 그러니까 원료 공급 부분을 이제 보다 안정적이고 이제 지속적으로 하기 위한 그런 자원 전쟁, 그리고 자원을 선점하기 위한 그런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지고 있고요. 이를 달성하기 위한 그런 주요 수단으로서 이러한 폐배터리로부터 이제 자원을 회수하는 그런 방식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특히 EU 같은 경우에는 다음 보시는 것처럼 이제 가까이 그런 밸류 체인을 이제 강화를 시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함으로써 이런 배터리에 대한 그런 원료 부분에 이제 자원 회수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해 나가기 위한 그런 노력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2019년에 발표된 그린딜에서도 탄소 중립과 함께 자원 효율적 경제를 이제 실현하기 위해서 이런 순환 경제가 이제 중요한 그런 핵심 전략으로 제시가 되면서 특히 이제 배터리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순환 경제를 지원하기 위한 그런 법률 가진 로드맵이 제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요 내용으로는 이런 배터리 부분에서는 특히 이런 재생 원료 부분, 그러니까 폐배터리로부터 이제 자원 회수 통해서 이제 확보된 코발트라든지 리튬과 같은 그런 희유 금속을 다시 그런 배터리 제조하는데 투입될 수 있도록 그런 재생 원료의 그런 시장 창출을 위한 규제 정책을 가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배터리 제조에 있어서 탄소 발자국과 같이 이런 요소들, 그러니까 평가 요소를 담아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배터리 제조에 있어서 이런 탄소 함량이라든지 그리고 환경 영향을 이제 줄이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 지금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런 지금 EU의 대상으로 지금 수출하고 있는 배터리 부분 수출하고 있는 우리 기업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대비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이제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를 통해서 폐배터리를 통해서 이런 물질 재활용을 통한 자원 회수 측면도 매우 중요하지만 또 여기에 더해서 이러한 사용 후 배터리 부분은 다양한 그런 용도로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지금 보통 폐차가 되었을 때 이제 나온 그 배터리 안에는
한 7-80% 정도의 이제 성능이 남아 있는 것으로 이제 보고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래서 잔여 성능에 따라서 이제 에너지 저장 장치라든지 또는 이제 전기 이륜차 배터리 부분 등으로 이제 다양한 용도로 이제 재사용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지금 국내적으로 다양한 그런 비즈니스 모델들이 이제 구축이 되고 또 시범 사업 등이 이제 추진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내에 그런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부분 이제 지자체에 반납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 한 500개 정도 이제 시도지사에 반납이 된 상태이고요. 지금 앞으로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그 폐 배터리의 발생이 이제 크게 급증할 것으로 발생량이 급증할 것으로 이제 보이고요. 지금 현재 이제 이런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의 순환 경제 측면에서 다양한 그런 법령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지금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재사용이라든지 재활용이 원활하게 지금 되지 못하고 있는 선한 경제 구조에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이제 다음과 같은 그런 형태로 이제 순환 경제 모델이 이제 구축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폐차로부터 배터리 팩이 이제 해체가 되면 이제 성능 평가를 통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사용이라든지 재제조 영역으로 그래서 2차, 3차 이제 활용이 가능한 그런 영역으로 이제 확대가 되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려운 그런 폐 배터리의 경우에는 이런 물질 재활용을 통해서 이제 자원 회수를 통해 이제 결국 다시 이제 배터리 제조에 사용되는 이런 선순환 모델이 이제 구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이제 배터리가 없는 그런 전기차가 출시가 되어서 이런 배터리를 이제 리스하는 그런 공유하는 그런 사업들 그런 모델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이제 구축이 되고 이 관련된 지금 시범 사업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이런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가 계속 관련된 그런 원료들이 계속 이제 선순환되는 그런 구조 체계가 이제 구축이 되어야 되는 상황이고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 반납 의무 대상이 되는 것은 이제 순수 전기차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그 배터리에 해당되고 그 외에 이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라든지 수소 전기차 배터리의 경우에는 지금 대상에서는 지금 제외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부터 출시되는 전기차의 경우에는 이제 배터리 앞으로 이제 지자체 반납하지 않고 민간 매각이 이제 허용이 됨에 따라서 앞으로 이런 민간 영역으로의 확대에 따른 그런 관리 체계 그리고 제도 검토가 이제 필요한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이제 연구가 종료된 10월 기준으로 관련된 그런 제도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폐차 이후에 이제 등록 말소가 된 이후에 이런 폐 배터리에 대한 그런 반납과 관련된 고시라든지 그리고 거기에서의 보관 기준 등은 있습니다만 그 뒷단에 이제 재사용이라든지 재활용과 관련된 그런 법령 부분들이 이제 미흡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반납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매각 단계라든지 그리고 이런 배터리 팩을 이제 차량으로부터 분리 탈거해서 보관하고 운반하고 그리고 그 다음 단계에서 이제 이런 성능 평가를 통해서 이제 재사용을 할 것인지 아니면 재활용을 할 것인지에 관련된 그런 기준들, 그런 단계, 그리고 이 재사용 단계에서도 또 재제조의 영역으로도 이제 그런 법령적인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그런 개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물질 재활용과 관련해서도 저희가 지금까지 어떤 좀 문제점이 있으며 그리고 앞으로 이런 제도적으로 개선되어야 될 사항에 대해서 이제 제시를 하였고요. 그래서 그 결과 일부에 대해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개정이 되어서 제도 개선이 지금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전기차 폐 배터리에 대한 분류 코드가 신설된다든지 아니면 재활용 가능 유형에 대해서 이제 명시한다든지 또는 그 산업부에서의 그런 친환경 산업법에 이제 재제조 품목의 전기차 폐 배터리가 이제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재제조에 있어서 그런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부분도 이제 가능하도록 되었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앞으로 이렇게 다양한 그런 부처의 그런 법령들이 개정이 되면서 그리고 제도 개선이 되면서 이런 앞서 말씀드린 그런 전기차 부문에서의 그런 순환 경제 기반이 이제 구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그 각각의 그런 제도들이 이와 같이 다양한 그런 부처의 법령과 다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재사용에 있어서 중요한 그런 기준이 되는 성능 평가와 관련해서도 지금 환경부와 산업부와 공동 고시로 해서 이제 발표를 할 예정이 있는데 그런 만큼 이러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처 간 협업이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그런 제도 개선 측면도 매우 중요하지만 이에 더해서 그런 기술 부분, 그러니까 재사용이나 재제조 그리고 재활용 부분에 있어서도 이런 기술 개발이 많이 이제 수요가 많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런 물질 재활용과 관련해서도 이제 이런 비용 측면, 그러니까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한 측면에서의 그런 연구뿐만 아니라 이런 폐수 안전 처리라든지 그리고 전지 외에 그런 플라스틱과 같은 그런 부품에 대한 자원화 공정에 대한 그런 연구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배터리, 그러니까 특히 재사용에 있어서 이런 배터리에 대한 그런 이력 관리가 중요한데요. 지금 이런 그 배터리가 원래 이제 전기차에 장착되어 있는 동안에 어떠한 이슈가 있었는지를 이제 확인할 수 있도록 이런 배터리에 대한 이력 관리 그리고 그 추적을 할 수 있는 그런 통계 시스템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그 배터리 부분에서의 재사용이나 재제조 그리고 재활용 업체에 대한 그런 녹색 금융과 연계한 그런 재정 그런 지원들 같이 이제 검토가 돼야 되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제도라든지 기술이라든지 그리고 이런 재정 투자 부분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이제 앞으로 이제 방향을 좀 말씀을 드리면 결국은 이런 배터리 부문에서의 전후방 산업을 어떻게 잘 연계를 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사회 제도적인 기반들 그리고 무적 기술적인 그런 인프라 투자가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 순수 전기차 BEV에 해당되는 배터리 위주로 이제 반납이 되고 있고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만 이제 앞으로는 이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라든지 수소 전기차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산업용의 ESS 배터리까지 포함을 해서 이런 배터리에 대한 그런 관리 부분을 확장해서 검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와 함께 이런 전기의 탈탄소화 측면에서도 이런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의 역할이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에 관련된 잠재력 산정과 함께 이런 재사용과 그리고 재활용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런 재생원료 시장을 창출하기 위한 그런 요소들이 담겨진 그런 전략과 로드맵이 다부처의 그런 정책 연계성 강화를 통해서 범부처 그런 합동으로 마련이 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책 로드맵 안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책 측면에서는 특히 이제 신설되거나 보완되어야 되는 제도라든지 그리고 잔존 가치에 대한 그리고 성능 평가에 대한 부분 그리고 통계 이력 관리 그리고 거버넌스와 관련된 그런 플랫폼 구축, 녹색 금융 등을 이제 종합적으로 검토를 했고 이에 더해서 이제 기술 개발 측면도 11개 목표에 따라서 이런 단계별로 제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앞으로 이런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부분에서의 순환 경제 그런 기반 구축을 통해서 이런 관련 산업에 대한 생태계를 육성을 하는 동시에 이런 지속 가능한 재고를 통해서 이런 탄소 중립 이행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탄소 중립을 생각할 때 어떻게 보면 순환 경제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발표는 전기차 배터리를 예시로 해서 순환 경제로 가기 위한 정책적 로드맵에 대해서 발표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1년 동안의 연구를 15분 정도로 요약해서 발표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은데 오늘 두 분 발제자께서 굉장히 요약을 잘 하셔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그 토론은 저희가 그 각 발표당 두 분의 지정 토론자를 모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발표부터 지정 토론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토론자분들께서는 한 4분에서 5분 정도로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모신 분은 대구대학교의 김혜나 교수님이십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혜나입니다. 우선 저는 발표해 주신 내용과 다음 페이지로 넘겨주시겠어요? 네, 우선 저는 발표해 주신 내용과 관련해서 가장 먼저 떠올랐던 것이 이 말콤 X의 말이었습니다. 만일 당신이 내 등에 칼을 9인치 깊이로 찌르고 6인치만큼 뺀다면 거기에는 아무것도 나아진 것이 없다. 그 칼을 완전히 뺀다고 해도 그것은 진보가 아니다. 진보는 그 상처까지 치유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들은 칼을 빼지도 않았고 칼이 거기 있다는 사실조차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네, 비유적인 표현으로 인종주의를 비판한 말콤 X의 이 말이 환경오염 피해의 맥락에서도 너무나 잘 들어맞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그 피해자 중심주의를 원칙으로 전체적인 관점에서 상처를 치유하고자 하신 연구 결과를 반가운 마음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관련된 주제들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서 같이 생각해 보고 싶은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다음으로요.
네, 첫 번째는 경계와 관계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오염의 경계라는 것을 어디까지라고 말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먼저 들었습니다. 물이나 공기가 오염되었다고 했을 때 그것이 행정구역과 같이 인위적으로 정해진 경계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세계의 관계망을 통해서 퍼져나가는 것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보드리아르나 푸코가 말한 맥락과 좀 연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디즈니랜드는 현실이 환상이라는 것을 감추기 위해 존재하고, 또 감옥은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들은 갇히지 않았다는 착각을 주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관점에서 우리가 오염 공동체와 나머지 지역들의 관계를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현재 오염 공동체로 규정되지 않은 곳들에서의 일상적 삶들을 지탱하고 있는 수많은 산업적 생산품들이 만들어지고 또 폐기되는 그런 과정을 보면 사실 오염을 발생시킬 수밖에 없고, 그래서 오염 공동체를 또 낳게 되는 그런 전체적 관계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사회 모델의 관점을 적용할 때 사회의 예외적 현상으로서 환경오염을 바라볼 것인지, 사회의 아주 정상적이고 일상적인 구조와 관련된 부분으로 접근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복원이라는 말의 무게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이 연구에서도 비판을 하고 있듯이 기존의 관행에서는 환경오염이 일어나더라도 얼마든지 보상으로 해결할 수 있고 복원할 수 있다는 전제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상당히 위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책임질 수 없는 일을 저지른 데 대한 아주 무거운 책임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기술이 발달하더라도 오염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또 공장과 같은 그런 오염원 자체를 이전하거나 폐쇄하더라도 그것이 더 약한 고리로 옮겨지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점에서 복원이라는 것이 오염물질이나 오염원의 이동에 불과할 수도 있다라는 측면을 같이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콤 X의 비유를 다시 빌려와서 애초에 칼로 찌르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기존의 한계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피해자 삶의 복원을 지향하고 있고, 그것이 정말 중요한 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여러 사회적, 환경적 차원들을 모두 고려해서 보상과 지원을 제공하면 과연 삶이 복원되는 것일까? 라는 질문은 여전히 남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선행 연구들에서도 그렇고 평가 지표나 전체적인 관점들을 볼 때 좀 인간의 영역과 자연의 영역을 서로 분리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근데 삶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삶의 정수는 인간과 자연이 서로의 일부가 되는 그런 상호 구성적인 차원과 보다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의 중요성도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주세요. 그 과정에서 또 그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소외시키는 위계적 담론의 지형 자체의 변화도 같이 수반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요. 그리고 사실 가장 소외되어 있는 목소리는 자연의 목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 영향평가, 환경 영향평가 어디에서도 자연의 목소리는 좀 찾아보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연은 추상적이고 수동적인 물질이나 대상으로 여겨지고 있고, 이것이 피해자들을 대하는 그런 관점과도 무관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 문제 해결에 있어서도 볼프강 작스가 비판하고 있듯이 기술공학적인 접근을 통해서 현재의 경제 발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지 않을 정도로만 환경오염을 조절하고 최적화된 자연 착취를 지향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과 관련해서는 비인간 존재들의 행위성을 인식하는 최근의 학문적 흐름이나 자연의 인간의 지위를 부여한 외국의 법 개정 사례들을 실천적 차원에서는 참고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토론을 마무리하면서 장전마을 사례를 시작으로 다음으로 넘어가 주셔도 되고요. 장전마을 사례를 시작으로 연구해 주신 결과가 여러 오염 현장에 힘이 되어 줄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 토론은 환경안전건강연구소의 김정수 소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소장님 부탁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그 장전마을 사례 연구의 그 장전마을 연구 책임자를 한 제가 이제 그 건강영향 조사를 그 연구 책임을 맡아서 이제 진행을 했었고, 실제로 이제 환경성 질환 관련해서는 처음으로 인과성을 이제 밝혀낸 그 사례인데요. 제 앞서서 14번의 건강영향 조사가 있었고, 그 후로 한 번의 건강영향 조사가 있었지만 인과성을 밝힌 사례는 제 연구 외에는 없어서 아직까지는 국내에서는 처음이자 유일한 그 사례인데요. 저는 이제 그 전에 동강댐 이제 사회영향 평가 뭐 관련해서 같이 참여해서 했던 경험과 또 장전마을에서 제가 건강영향조사 하면서 보통은 이제 건강영향조사 할 때 사회영향조사 이 부분을 연구 진행에 포함시키지 않는데, 저는 이제 건강영향조사 하면서 사회영향조사를 같은 연구팀으로 해서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또 부분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게, 사실 일부에서 어떤 한 지역 공동체에 들어가서 그 지역을 이해하는 게 상당히 쉽지 않은 부분인데, 사회문화조사팀을 연구진에 구성해서 사회문화팀이 실제 겉으로 드러나는 이야기가 아니고 주민의 이제 숨겨져 있는 실제 마음속의 이야기들을 저는 이제 들을 수 있었고, 그걸 토대로 해서 사실관계를 파악해 나가고 또 객관적인 그 인과관계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그 동기들을 얻을 수 있었다. 왜냐하면 건강영향조사에서 핵심적인 부분들은 객관적인 사실들을 최대한 밝혀내야 되고, 아무리 해도 주장으로 되는 게 아니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입증해야 되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일상적으로는 그 찾기 힘든데, 저희가 이제 과업지시서에는 없는 것이 이제 저희가 찾아낸 건데요. 이제 핵심적인 물질이 이제 TSNA라고 하는 물질인데, 이제 그 4개 성분 물질이 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NNA나 NNK나 이런 것들이 이제 일군 발암물질에 해당되는 이제 그런 물질들을 이제 저희 찾아냈고, 그다음에 저희가 조사 시작할 때 이제 1년이 지난 후에 시작했지만 그 흔적을 저희가 이제 심정 먼지에서 흔적들을 찾아내서 이제 밝혀낸 게, 저는 이제 그 장전마을 주민들을 만날 때마다 굉장히 뭐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갈 정도로 이제 현장에 좀 많이 갔었고 많은 대화를 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그동안 뭐 계속 환경에서 제일 아쉬운 부분이 주민들이 느끼는 안타까움이 전혀 이제 연구 결과에서 드러나지 않는 문제가 굉장히 큰 아쉬움이었는데,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또 지역 주민들의 제 시와 연구에서도 주민들의 한 분의 꼼꼼한 일지가 또 굉장히 큰 근거가 됐었고, 이번에도 이제 그 장전마을 주민들의 그 기록, 그 중에서도 이제 경험, 그리고 이 금강농산에 근무했던 사람의 이제 증언, 이런 것들 객관적인 자료를 쫓는 출발점이 됐던 부분에서 큰 의미가 있고, 지금 이제 그 사회 영향 분석 틀을 가지고 장전마을 사례를 분석한 내용에서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부분들을 많이 시사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현재 지금 이제 주민들이 정부의 이제 피해구제는 신청하지 않고 이제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제 아쉬운 부분들도 좀 많이 있어요. 이제 실은 저는 이제 원인이 밝혀졌고 지역 공동체 차원에서 문제 해결 방향을 대기를 제시했는데, 이제 민사소송으로 진행이 돼서 그러한 부분도 이후에 한 번 더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서 이후에 장전마을 사람들의 어떠한 부분들이 변화가 어떻게 됐는지 보고서에서 담지는 못했는데, 제안을 제가 했던 것은 이제 금강농산 그 부지를 그 익산시가 매입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지에 우리나라의 이 담배 관련한 그런 교육 장소
또 TSNA라고 하는 그 물질에 대한 현장 학습 장소로 하고 그 공간의 일부는 지역 주민의 경제적인 소득에 순환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해서 지역 주민의 주도되는 그 지역 환경 교육 이런 장소로 좀 활용하는 방안들을 좀 생각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뭐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아쉬운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이 연구와 저는 지금 현재 안동댐 상류 환경관리 협의체 그 일을 하고 있는데 석포재련소가 이제 1970년에 만들어져서 현재도 태백 바로 아래에서 이제 석포재련소 유치하고 있기 때문에 낙동강 최상류에서 수질오염 문제를 일으키고 있고 저희가 그동안에 몇 가지는 석포재련소에서 낙동강 수계로 중금속이 이제 유입되는 부분들을 확인했고 이제 주요하게 카드뮴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유출이 돼서 이제 퇴적물이라든가 또 물고기에서도 여러 부위에서 이제 높은 농도로 확인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후에 그 이러한 좀 국가 차원에서 지역 사회와 함께 해결해야 되는 이 모델에서 제시하고 있는 좀 그러한 것들을 좀 공동 연구나 뭐 그런 형태로 진행하는 것도 되게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토론에 대한 그 발표자의 답변은 토론이 다 끝난 다음에 잠깐 시간이 되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발표에 대한 토론을 부탁드리고자 하는데요. 먼저 수원대학교의 이채영 교수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수원대학교 이채영입니다. 우리가 지속 가능성, 탄소 중립, 아마 이게 지구의 영속성이나 후속 세대를 위한 우리가 할 수 있는 조그만 노력인 것 같습니다. 조재 박사님 굉장히 훌륭한 발표 잘 들었습니다. 탄소 중립 시대 환경 정책을 펼치다라는 주제로 2021년 KI 연구 성과 보고의 토론자로 참석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훌륭한 성과 보고회를 준비해 주신 윤재용 원장님이야 KI 관련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발표한 순환경제를 위한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정책 로드맵 연구는 자원 절약과 에너지 회수, 물질 재활용을 통해 다양한 환경 문제뿐만 아니라 경제적 가치 재생산을 통한 지속 가능한 탄소 중립 시대의 전환을 위한 현 시점에서 매우 적절하고 의미 있는 연구입니다. 경제적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립 또는 소각 처분되는 폐기물량의 저감을 통해서 물질 가치의 보존, 재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이런 재활용들을 통해서 폐기물량의 저감뿐만 아니라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을 통해 환경부의 2050 탄소 중립 추진 전략에 도움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특히 단순한 환경보호 차원이 아니라 폐배터리를 통한 신사업 분야의 녹색 산업 경쟁력 강화 및 가치 창출에 초점을 맞추어 환경의 가치를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것에 중요한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하수 처리장 그러면 오염 물질을 그냥 처리하는 시설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코비드19의 발달에 따라서 하수 처리장은 인간의 생존과 같은 실은 시큐리티, 바이오 시큐리티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는 문제되지 않았던 것들을 우리는 실은 여러 가지 사건들을 겪으면서 그것에 대한 가치를 더 향상시킵니다. 아마 오늘 조재 박사님이 했던 것들은 폐배터리로 인한 환경 문제뿐만 아니라 자원의 재사용을 통한 자원 문제 그리고 실은 최근에 미래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배터리로 인한 신사업의 세 꼭지에서 굉장히 중요한 연구라고 생각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순환 경제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제도와 기술 그리고 인프라, 거버넌스 많은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 주제의 내용이 관련 부처의 유기적 결합과 관사한 학연의 연계를 통해서 성공적인 결실을 맺기를 희망하면서 오늘 연구 성과 발표가 이와 같은 큰 목표 달성을 위한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를 통해서 첫 번째, 폐배터리로 인한 환경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과 두 번째, 순환경제 기반 구축을 통한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모델로의 자립, 그리고 폐배터리의 재활용, 그리고 재이용 기술 개발을 통한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기를 기대합니다. 금일 발표에서도 제시했듯이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에서는 전기차, 수소차 판매 비중이 18년도 1.7%에서 40년도 80%로 증가 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2040년까지 판매되는 자동차의 70%까지 전기차의 비중이 높아진다는 예측도 있습니다. 과연 이와 같은 시점에서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은 무엇일까요? 아마 지속 가능한 전기차 폐배터리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유럽의 경우 2017년도부터 발빠르게 배터리 얼라이언스라는 출범 등을 통해서 지속 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배터리 제조 체제 산업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 같은 세계적인 전기차 배터리 제조 회사, 관련 중견 중소기업, 현대기아차 같은 전기차, 수소차 제조 회사 및 관련 다양한 벤더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분야에서 많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렇게 사용하는 배터리가 에너지 저장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그리드 에너지 스토리지로 재사용되거나 소재 원가로 다시 40%를 차지하는 양극재 원료로 재활용 및 후방 산업의 연계를 위해서는 몇 가지가 필요합니다. 아마도 첫 번째는 책임 주체를 포함한 정확한 성능 평가 기준입니다. 아마도 아까 제 발표에서도 얘기했지만 환경부, 산업부 공동고시가 추진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성능 평가에 따른 재생 원료와 부산물 사용 의무 또는 인센티브들을 포함하는 재이용, 재활용 기준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아마 이제 KI의 조재 박사님이 발표한 내용과 같이 인증을 포함하는 성능 검사, 성능 평가 기관의 설립, 방법 및 관련 제도에 대한 신설 보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아무리 법과 제도가 잘 마련해 있다 할지라도 실제 실행이 제대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좋은 결실을 얻을 수 없습니다. 특히 금일 주제인 순환경제를 위한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정책 로드맵 연구의 최종 목표인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효과적인 재이용과 재활용을 통한 순환사회 구축을 위해서는 주무부서인 환경부는 차지하더라도 환경부, 산업통상부의 성능기준, 산업통상부, 국토교통부, 소방청 등의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소방청 같은 경우는 제2용 방안 중에 하나인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의 환경 대비 안전 등 이런 부분을 관련하고 있기 때문에 다부처가 제대로 연계되지 않으면 좋은 결과를 낼 수 없습니다. 또한 많은 좋은 제도가 있더라도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실제 민간 업체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에 대한 지속적인 청취와 제공할 수 있는 혜택들도 제도에 녹여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시 한번 관련 부처의 유의적 결합이 이루어져서 본 연구에서 만들어진 로드맵의 성과가 달성되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는 이제 만약 짧게 얘기를 드리면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들은 단순한 폐배터리 문제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3만여 개의 예를 들어서 부품으로 이루어진 자동차가 미래차로 보면 예를 들어서 한 18,000개로 바뀝니다. 그러면 큰 자동차 업체라든지 1차 벤더들은 살아남겠지만 수많은 2차, 3차 벤더들은 굉장히 어려움에 겪었습니다. 따라서 2차, 3차 벤더들이 이런 폐배터리를 재활용하거나 재이용할 수 있는 어떤 기술 개발로의 어떤 정책 전환도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발표를 했던 조재 박사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조재 박사님이 만들었던 이런 로드맵들이 다부처의 유기적 결합으로서 꼭 실행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 토론은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손정수 박사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소개받은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손정수입니다. 저는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 연구 사업을 단연간 해왔고요. 오늘 조재 박사님이 발표하신
그 배터리 정책 로드맵을 듣고 그 느낀 점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미국에 가서 이게 미국 대통령 만나고 있지만은 우리 전기차 배터리 사업 부분도 같이 많은 논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산업뿐만이 아니고 그 폐배터리 재활용 분야도 우리나라가 글로벌 리더에 속해 있습니다. 재활용 선두를 달리고 있는 회사는 벨기에 유미코아, 중국의 세 업체, 그다음에 한국의 업체 한 군데가 있습니다. 지금 그 글로벌 경쟁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전기차 수요가 늘고 또 폐배터리 발생이 늘고 있기 때문에 재활용 기술 개발 연구는 계속 진행이 돼야 되고 있습니다. 좀 더 경쟁력 있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로드맵이 구축이 돼야 되는데 오늘 발표하신 그 로드맵을 보니까 기술 정책뿐만이 아니고 연구 분야에까지도 잘 정리가 되어 있어서 저희가 이걸 보고 향후 10년간 기술 개발을 한다면은 재활용 산업에서도 글로벌 리더를 놓치지 않을 걸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하신 순환 경제에 포함되는 전기차 폐배터리 로드맵은 순환 경제 구조에서 보면은 그 원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작은 원부터 좀 중간 거 큰 게 있는데 작은 원은 그 리듀스에 해당이 됩니다. 리듀스를 하게 되면은 그 순환 경제 구조의 원이 작게 되고요. 사용 억제를 하게 되면은 그 에너지 소비도 적게 되고 자원 소비도 적게 되기 때문에 그 이산화탄소 발생도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 작은 원에 해당이 되는 것이 리유즈입니다. 재사용을 하게 되면은 좀 더 그 에너지 사용과 그 자원 사용을 줄일 수 있어서 이산화탄소 저감에 기여할 수 있겠고 그거보다 조금 더 큰 것이 재활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거보다 아주 큰 것이 매립이나 소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산화탄소 저감을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발생 억제, 그다음에 재사용, 재활용 순서가 되겠고요. 저는 물론 재활용 연구 사업을 하고 있지만 탄소 중립 2050 실천을 위해서 재활용에 앞서서 재사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은 가능한 한 많이 재사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조지혜 박사님이 제시하신 로드맵 안에 재사용 부분도 일부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은 좀 더 현실적인 재사용 방안이 좀 더 많이 제시가 된다면은 순환 경제 구축에도 많은 도움이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발표하신 로드맵이 체계적이긴 한데 그다음에 이채윤 교수님께서 목표에 대한 것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제가 하나 아쉬워하고 있는 거는 10년 단기, 중기, 장기 로드맵을 통해서 이 같은 그 10년 이상의 그 액션 플랜이 성취가 됐을 때 얻을 수 있는 게 뭔가에 대한 좀 더 정량적인 목표가 제시가 되면은 이 액션 플랜이 좀 더 구체적으로 잘 진행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또한 하나 첨언을 한다면은 지금 그 전기차 폐배터리가 리튬, 코발트, 니켈 등 그 외국에서 수입하고 있는 원료 자원을 포함하고 있어서 자원 회수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전기차 폐배터리가 잘 관리되지 않으면은 화재 폭발 등을 포함해서 환경 호르몬 발생 등 그 환경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자원 회수에 앞서서 환경 차원에서 안전하게 관리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로드맵 안에도 그 부분을 좀 더 강조하면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분의 토론 잘 들었습니다. 혹시 발제자께서 그 해주신 코멘트 중에 답변하시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도균 박사님. 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연아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환경 오염 피해라고 하는 것은 외적 사회 현상으로 볼 수가 없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화석연료 기반, 실제로도 보면 화석연료 기반의 산업 시설로부터 사실은
이런 환경오염 피해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극히 이제 외적 사회 현상이 아니라 매우 보편적인 사회 현상으로서 사실은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들고, 제가 이제 발표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사회 지역사회 곳곳에서 사실은 이런 환경오염 피해로 인한 많은 호소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거기 없는 지역이 없다 할 정도죠, 사실은. 예. 그리고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러니까 경계의 모호성이라고 하는 게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피해와 비피해 사이에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직접 피해와 간접 피해 사이에 구분이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건 이제 저도 이제 가지고 있는 좀 문제 의식 중에 하나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김정수 소장님이 이 장전마을에 대한 건강영향 평가도 하셨었는데,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른 건강영향 평가는 말 그대로 이제 주로 이제 신체적 건강 영향만을 평가합니다. 근데 이제 김정수 소장님이 택했던 방법은 이제 실제로 그 오염 물질이라고 하는 것, 그 금강농산에서 나온 오염 물질이 그 지역 주민들의 삶을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요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사실은 같이 평가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사실은 과학적으로 입증 가능한 건강영향 평가에서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사회영향 평가를 통해서 건강영향 평가를 위한 어떤 중요한 소스들을 얻은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역학적 인과관계를 인정받는 데 있어서 아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명확하게 보이지 않지만 굉장히 중요한 요소였다는 것. 그렇죠. 이런 모델들이 저는 이 사례뿐만 아니라 다른 비슷한 사례에서도 같이 좀 확장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건강 영향뿐만 아니라 건강 영향을 둘러싼 다른 사회적 요소도 함께 평가되어야만 건강 영향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런 사회적 영향에 대한 평가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일단 이게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어떤 형태로든지 복구 과정이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그럼 복구 과정에서 정책 위반자들이 어디에 좀 주목해야 될지를 알려줄 수 있는 주요한 어떤 가이드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지혜 박사님 혹시 네. 지금 이채영 교수님과 손종수 박사님 이제 코멘트 정말 감사드리고요. 지금 이제 앞으로 그 지자체 반납 의무가 이제 폐지가 되었을 때 사실 자칫 잘못 관리가 되면 이런 폐배터리로부터 이제 화재 발생이라든지 폭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좀 안전 문제와 관련해서도 지금 이슈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앞으로 이제 민간 영역으로 이 부분이 이제 확대가 되었을 때 관련된 좀 새로운 관리 체계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구축이 되는 동시에, 그리고 지금 재사용 영역에서도 사실 그런 민간에서는 지금 다양한 또 비즈니스 모델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통해서 지금 사업들이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재활용에 대한 그런 안정성 부분과 동시에 이런 재사용 영역에서의 그런 산업 그런 생태계 육성, 그 두 가지 그런 축을 같이 균형 있게 고려를 하면서 앞으로 이런 정책 수립 부분들이 좀 더 이제 완결성 있도록 저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시간이 다 됐기는 했는데 혹시 청중 플로어에서 그 코멘트나 간단히 해주실 분이 있으면 지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계실까요? 없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지속가능 발전으로 가는 길이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험하고 멀기만 한데요. 때로는 녹색 성장이라는 이름으로, 때로는 창조경제라는 이름으로, 때로는 그린 뉴딜 탄소 중립이라는 이름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그 과정에서 지속 가능성이라는 궁극적인 목적과 방향성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KI도 그 과정에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